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또다시 우리 가족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10년째예요. 10년 동안 침묵, 편집된 사진들, 그리고 제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는 빈자리들만 남았죠. 가족들은 늘 말했어요. 지은이는 예민하고 멀어지고 너무 극단적이야. 이번엔 더 이상 자리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해변가 별장을 통째로 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짐을 들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을 때 리셉션 데스크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김지은 씨의 초청 명단에 계신가요? 그제야 그들은 제 이름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돌아가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요. 보통은 첫 모금도 마시지 못한 식은 커피, 반쯤 먹은 단백질바, 그리고 두 번째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무시할 수 있는 수많은 업무 이메일로 시작되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의료 심포지엄 관련 일정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화면에 뜬 메일 제목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김가족 해운대 별장 모임 2025 지금 신청하세요. 숨이 턱 막혔어요. 생각도 하기 전에 클릭해버렸죠. 모두가 CC에 있었어요. 서연, 민재, 진숙 이모, 심지어 클린턴 정부 이후로 소식 없던 제안 이모부까지.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메일 목록에도 원본 수신자에도 오타조차 없었죠. 그들은 절 잊은 게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제외시킨 거예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치 누가 뺨을 친 것 같았죠. 거기에는 답장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작년의 추억을 공유하고 누군가는 일 몰 때 모닥불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제가 8살 때 마시멜로를 구웠던 그 모닥불에서요.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가족의 사랑엔 조건과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어리석게도 저는 아래로 더 스크롤했어요. 혹시나 수정 메일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작년에도 초대장을 못 받았는데 서연은 그거 스팸으로 갔을 거야. 요즘 기술이 그렇잖아 라며 웃었죠. 마치 저를 가족 달력에서 지운 게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도 되는 듯이요. 메일을 닫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갑자기 너무 크고 차가워 보였어요. 벽에 걸린 학위 증명서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해운대의 햇살은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바닷바람, 그 안에 남겨진 저의 텅 빈 가슴, 무의식적으로 책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거기에 있었어요. 옥비 유리로 된 조개 장식, 오래된 산업서적과 시든 화분 뒤편에 숨어 있었죠. 제가 10살 생일에 받은 선물이었어요. 엄마가 길가의 앤틱 가게에서 집어들며 말했어요. 특별한 우리 딸에게 딱 어울리는 특별한 조개야. 그건 서연이가 우리 자랑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 전, 그리고 저를 친구들에게 일만 하는 딸로 소개하기 전 이야기였죠. 막내라는 건 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이용당하는 거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괜찮아. 놀라서 돌아보니 제 동료 승민이었어요. 녹차 머그잔을 들고 제 책상 옆에 서 있었죠. 응, 그냥 스팸 메일이야. 그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또 그 사람들이야.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억지로 올려 보이고 노트북을 다시 봤지만 심포지엄 문서를 다시 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노트북을 완전히 덮었죠. 별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승진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38살의 전무 승진, 회사 역사상 최연소, 회의실 정치에서 살아남고 하루 12시간의 업무. 아이디어는 부족해도 골프 트로피만 많은 남자들 틈에서 견뎌낸 성과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의미 없었어요. 그들에겐요, 그들에게 저는 너무 멀리 이사간 아이, 일만 하는 사람, 뿌리를 잊은 딸이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그 모임 봤어. 몰래 가서 엎어버릴까? 수진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장난처럼 말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 손가락이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이번엔 더 똑똑한 방법을 써볼까 해 며칠 전 북마크해둔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어요. 바로 그 해변가 별장, 서연이 출산 사진을 찍었던 그 집,
부모님이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샴페인을 터뜨렸던 그 집. 당시 저는 다른 지역에서 학회 발표 중이었고 그들은 저에게 말조차 해주지 않았죠. 그 집이 조용히 매물로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엔 아무 말도 없었고 누군가가 헌가구 팔듯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매물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테라스에서 보이는 바다. 예전에 아버지가 지은아, 여기 앉아서 책 읽자 하시던 그 의자들. 지금은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그 아버지요. 그 순간 커서를 중개인에게 문의 버튼 위로 옮겼어요. 그리고 클릭. 중개인에게서 온 확인 메일이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년 전 설정해둔 그 벨소리.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별표. 엄마 별표였죠. 2번 울리게 하고 나서야 받았어요. 지은아, 아가. 그 목소리. 뭔가 상처 줄 말을 하면서도 정중하게 들리게 하려는 그 말투. 더 듣기도 전에 끊었어요. 서연이 아이들이 또 2층 침대방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겠지. 아니면 민재 여자친구가 호텔 베개에 알레르기 있다든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아마도 손톱을 보며 다음 대사를 떠올리고 있었겠죠. 요즘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올해는 방이 좀 부족하네. 그랬어요. 예측 가능했죠. 제가 대사라도 쓸 수 있을 만큼 뻔한 시나리오. 지은아, 너도 알잖니. 그저 공간 문제야. 단지 일정상 어쩔 수 없는 거야. 2년 전 똑같은 시기,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해했죠. 내 존재는 항상 옵션이었구나. 누군가 돈이 필요할 때만 필수였고요. 그래, 잘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폰을 던지지도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아주 단단한 손길로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개인 자산 관리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숫자들이 제 앞에 정렬되어 있었죠. 마치 충성스런 병사들처럼 흔들리지도 도망가지도 않는 보유 현금, 회사 주식 베스팅 일정, 비상자산 항목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얼였어요. 좋아, 해보자. 별표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엔 수진. 메시지 제목. 이건 꼭 봐야 해. 그녀는 항상 스크린샷을 보내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먼저 보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진을 열자 제가 들어가지도 못한 가족단체 채팅방에 화면이 떴어요. 물론이죠. 또 제 이름은 없었어요. 지은이는 또 안 온다고 했어. 역시나 자기 위주야. 서연, 역시 다른 가족들, 그 애 상담 좀 받아야겠네. 대현 삼촌자는 그냥 멍하니 바라봤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명확함. 그들은 단순히 저를 배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다시 쓰고 있었어요.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 침묵 속에 자기들만의 지은을 만들어 채워넣고 있었죠. 아, 내가 그냥 등을 돌린 게 아니었지. 나는 그 냉기에서 빠져나온 거야. 생각은 자연스럽게 제가 10살이던 여름으로 흘러갔어요. 가족들이 해운대 별장에 모두 모였던 여름. 젖은 모래로 인어 조각을 만들었어요. 해초로 머리카락, 조개로 귀걸이, 자갈로 목걸이까지 정성껏 꾸몄죠. 가족들이 감탄하며 둘러섰어요.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인어 머리에 손을 얹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는 참 창의적이야.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도 정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2층 침대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1층에서는 서연의 재능을 축하하며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죠. 현실로 돌아와 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별장 매물 페이지로 들어가 프라이빗 상담 일정을 예약했어요. 경고도 드라마도 없이 단지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해운대에 있는 블루 글라스로 된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서핑샵과 카페 사이에 숨겨진 듯 자리한 곳. 리셉션 데스크 뒤에서 라벤더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지은 씨죠? 그녀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오신다고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했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켜며 말했죠. 이상하네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혹시 이 집 주인이셨던 분들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곧 아니게 될 거예요. 별표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좁은 복도를 따라 저는 오랜만에 43B 창고 문 앞에 섰어요. 5년 만이에요. 잠금 장치를 열자 금속 셔터 문이 철컥거리며 올라갔어요. 안에는 오래된 제 삶의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첫 자취방 가구, 대학교라고 적힌 박스들, 구두와 너무 날카로운 재킷들, 그리고 회사 초창기 쫓기듯 살던 나날들, 구석 한켠, 할머니의 오래된 향나무 괴짝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먼지를 손등으로 털어내고 무거운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라벤더 향기가 퍼졌죠. 할머니가 서랍장에 늘 넣어두시던 그 냄새.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바다색 표지에 조개 껍질을 붙인 낡은 일기장. 할머니가 손수 만드셨던 거예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죠. 일주일 안에 다 떨어질 거예요. 할머니, 그러자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너만의 진실을 붙이면 되잖니. 그 밑에 기울어진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은에게 허락을 찾는 걸 멈췄을 때 열어보렴.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엔 편지 한 장, 그리고 공증된 신탁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짧았어요. 하지만 담겨있는 무게는 무거웠어요. 언젠가 왜 이걸 너에게만 남겼는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꼭 키워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란다. 어떤 사랑은 틈새로 들어와.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될 때 이걸 사용하렴. 할머니, 문서를 넘기자 법적 효력을 가진 진짜 신탁 계약서가 있었어요. 제 이름, 할머니의 서명, 그리고 중요한 조항. 기존 등기명의인이 세금 미납 또는 관리 의무 불이행 시 수혜자는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문구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문서를 정확히 해석해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서울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윤앤드박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새삼 느꼈어요. 리셉션에 앉아있는 마라벨 실장이 따뜻하게 커피를 건넸어요. 10분쯤 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파트너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조항 말이죠. 손가락으로 한 줄을 콕 짚으며 단순히 유효한 게 아니라 거의 마지막 안전장치 수준이에요. 부모님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그는 안경 너머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 씨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배적 이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미 발생했다면 그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법적으로 14영업일 내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14일. 바로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쿨러를 싸고 캠핑의자 챙기며 별장을 자기 집인 줄 알고 올 준비를 하는 그 시간.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무릎 위에 얹고 창가에 앉았어요. 글을 쓰진 않았지만 깨진 조개 껍질들을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어린 시절의 감각을 떠올렸어요. 책상 한켠 그 옥빛 조개 장식품도 꺼냈어요.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것은 할머니 일기장과 완벽히 어울렸어요. 같은 색, 같은 은은한 광택, 그리고 같은 조용한 반항.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게 상징이었다는 걸. 그 조개, 그 일기장, 그 법조항, 그들이 잊은 건 저였지만 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저 준비된 감정이었죠.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 아직 모르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곧 알게 되겠죠. 별표 다음 날 아침 진한 블랙커피를 내려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받은 편지함이 새로 고침되자 맨 위에 새 메일 하나가 깜빡였어요. 제목, 김가족 여름 모임, 최종 참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서연의 개인 지메일,
제목은 겉보기에 따뜻했지만 본문은 차가웠어요. 방 배정, 일정표, 가족 대항 해변 게임, 스포티파이 가족 재생 목록까지 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지은아, 기다릴게. 그런 한마디조차 없었고 심지어 단순한 함께 했으면 좋겠다조차 없었어요. 5분 뒤 또 다른 알림음. 수진의 메시지. 제목, 더 심각해. 이건 진짜 봐야 해. 첨부된 이미지에는 새로운 가족 단톡방 스크린샷이 있었어요. 방 이름, 김씨 본가 핵심 멤버만 서연이 글을 남겼어요. 지은이는 이번에도 안 온대. 이번엔 드라마 없이 그냥 넘어가자. 민재가 웃긴 이모티콘을 붙였고 누군가는 평화 기원하는 GIF를 올렸어요. 그리고 결정타. 수진의 메시지에 이어진 한 줄. 지은이 방 그냥 비어있다던데 괜찮겠냐고 너희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어. 지은이 방. 할머니가 손바느질로 만든 킬트가 놓여있던 그 방. 12살 때 같이 벽화도 그렸던 방. 첫 대학 에세이를 썼던 작은 황동 책상이 있던 방. 이제는 마치 제 뼈조각을 늑대에게 던져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제게 속한 부동산 사이트 백엔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했어요. 단기 임대 예약, 소유자 권한 설정, 객실 스케줄이 한눈에 보였어요. 캘린더를 열자 딱 하나. 마스터 스위트룸만 예약이 비어 있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전용 데크, 완벽한 오션뷰, 미소가 살짝 번졌어요. 그리고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투숙객 이름, 김지은 체크인, 금요일 기간, 3박 요청사항, 페리의 샴페인 얼음의 보관, 단단한 베개와 수면 침구, 철저한 프라이버시 클릭, 확정 알림창이 떴고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그들의 가족 모임. 이제 제 이름으로 예약 완료. 아이러니가 어깨를 풀리게 만들었어요. 그들끼리 이걸 서로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니 조금은 통쾌했죠. 그날 밤 와인 한 잔을 들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벽난로엔 은은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고 사진 앨범을 넘겼어요. 제가 찍기만 했고 단 한 번도 등장하지 못했던 가족 사진들. 그들 기준 제가 바빴다는 이유로 빠졌던 모든 행사들. 하나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서연이 생일 케이크 초를 끄는 사진.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저.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간 버전엔 제 얼굴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죠. 그게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사진이었어요. 필요할 땐 장식품. 아니면 무시. 아빠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넌 너무 예민해, 지은아.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집, 이 순간만큼은 저 중심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펜을 들고 제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들기 전 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일정 취소하지 마. 다만 좀 어색한 침묵들에 대비해도. 수진은 이런 거 좋아하지 라며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어요. 그 별장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열쇠는 이미 내 손에 있었죠. 별표해는 막 지고 있었고 저는 해운대 별장에서 500m쯤 떨어진 언덕 위 전망대에 차를 세웠어요. 일부러 해가 진 후로 시간을 맞췄어요. 모두 도착해 짐을 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을 보려고요. 저 멀리서 보이는 차들, 서연의 하얀 SUV, 민재의 유리창 짙게 틴팅된 외제차, 그리고 엄마의 오래된 소나타. 아직도 뒷범퍼에는 손주 자랑 중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그들은 절 보지 못했어요.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6시 45분. 짐을 내리고 웃으며 저마다의 우리 집에 온 듯한 몸짓으로 별장에 들어갔어요. 잠시 기다렸어요. 그들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차를 몰고 정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서연이 이미 리셉션 데스크에서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항해 중이었고 민재는 카운터에 등을 기대며 자신이 이 집 주인인 양 비죽대고 있었어요. 엄마는 뒤에서 익숙한 입술을 깨무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판단과 부정이 섞인 그 표정, 그 순간 제 구두굽 소리가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프론트 직원이 다시 정중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김지은 씨의 투숙객 명단에 없으신 것 같은데요. 서연의 얼굴이 뒤틀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 집이에요. 20년 넘게 여름마다 왔어요. 그 순간 프론트 직원이 저를 보고 살짝 눈을 깜빡였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 김지은 고객님, 어서 오세요. 지금 상황 설명드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서연 옆에 조용히 섰어요. 그녀를 보지도 않았어요. 오해는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민재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뭐야, 지은아. 무슨 장난이야? 이게 재밌어?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오히려 아주 늦었지. 제가 신분증을 프론트에 내밀며 말했어요. 3주 전에 등기 완료됐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그 다음 순간 정적이 방 안을 삼켰어요. 그건 누군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정적이 아니라 바닥이 꺼지는 소리 같은 침묵이었어요. 엄마가 지갑을 더 꽉 움켜잡았어요. 너 이걸 샀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엄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확실하게. 당신이 우편함을 확인했다면 아니면 할머니가 남긴 신탁 계약서를 읽어봤다면 알았을 거야. 서연의 얼굴이 마치 시든 장미처럼 창백해졌어요. 왜 이래? 우리 가족 모임이잖아. 이 집은 우리 모두의 공간이었잖아. 그럼 나는 당신들 가족이었을까? 초대 이메일, 사진, 대화. 항상 빠졌던 나는 뭐였을까?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들어왔을 뿐이야. 프론트 직원은 눈치를 보며 이 상황에 개입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 명단에 없는 분들 정중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니까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전화를 들었고 보안팀을 요청했어요. 긴급, 호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체크인 절차처럼 뒤에서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소송할 거야. 그 전에 먼저 보시죠. 제가 대꾸했어요. 세금 체납 내역, 보험 연체 조항, 그 계약서 조항들을 먼저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렸어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거니? 전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침묵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단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뿐이야.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뒤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그 소리마저도 바닷바람처럼 흩어졌어요.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호흡이 가라앉았어요. 안도는 아니었어요. 준비된 상태였죠. 이제 시작이에요. 침묵이 끝났고 다음은 전쟁이에요. 별표. 별장에 혼자 남은 첫 아침. 해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어요. 그 평화 오래가지 않았어요.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네이버 블로그, 재벌녀의 가족 배신극, 페이스북, 해운대 별장 강제 몰수 사건, 동생이 언니 가족 쫓아냈다. 단톡방 캡처, 누군가 유출한 이메일 스크린샷, 심지어 제3자 인터뷰까지. 지은이는 늘 자기 위주였어요. 익명 제보자, 할머니는 서연이를 훨씬 아꼈어요. 또 다른 익명 사진에는 그날 밤 프론트에서 언성이 높아지던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모든 스크린샷, 메일 내역, 유언장, 신탁계약서의 공증사본을 폴더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감정이 아닌 증거의 영역이었죠. 그날 저녁 작은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제목,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인터뷰해주세요. 보낸 사람, 로컬 온라인 매체, 부산투데이, 기자. 장다혜. 처음엔 망설였어요. 말이 와전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침묵은 또다시 남들이 나를 대신 정의하게 만든다는 것. 3일 후 인터뷰가 올라왔어요.
침묵을 넘은 딸, 김지은의 기록, 가족을 몰아낸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쫓겨난 삶에서 조용히 돌아온 것뿐입니다. 제가 그 집을 산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가 여전히 기억될 자격이 있다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인터뷰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댓글에는 상반된 반응들이 가득했지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한 줄은 이거였어요. 가족은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날 밤 휴대폰에 저장된 할머니 음성 메시지 하나를 다시 들었어요. 몇 년 전 생일에 남겨주셨던 메시지. 지은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조용한 순간에 알게 된단다. 내가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늘 알고 있었어. 녹음이 끝난 후 저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은 언제나 제 편이었구나. 그리고 새벽, 예상대로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축하해. 이겼다며? 이제 만족했니?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사라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일 뿐이야. 별표 일주일 후, 비가 오는 오후, 저는 다시 해운대 별장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짐을 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리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일기장, 조개 장식품, 라벤더 스카프,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 집안은 아직도 그들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 아이들의 장난감, 민재가 두고 간 낡은 슬리퍼, 냉장고 안엔 기한 지난 요거트, 전부 다 박스에 넣어 현관문 밖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예전 제가 그렸던 초록빛 파도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서연이 붙여둔 가족 사진들이 핀으로 꽂혀 있었죠. 제 얼굴은 또 한 번 잘려 있었어요. 조용히 핀을 빼고 사진을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할머니와 제가 찍은 흑백 사진을 걸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포즈도 없었지만 그 사진 속의 우리는 그 어떤 가족보다 진짜 같았어요. 그날 밤 벽난로 앞에 앉아 작은 장작을 피웠어요. 그리고 한 장씩 과거의 잔해들을 불에 넣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결혼 청첩장, 민재가 보내온 엽서, 가족 단톡방 캡처 출력본, 마지막으로 엄마가 생일에 보냈던 카드 한 장. 지은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 그 카드만은 불에 넣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접어 할머니 편지 옆에 넣어두었어요. 벽난로 불꽃이 작아지자 저는 할머니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 줄도 글씨도 없이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전 거기에 오랜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집도, 이 기억도, 이 이름도 더 이상 빌려 쓰는 것이 아니니까. 새벽 무렵 창밖에 빗소리는 잦아들고 별이 구름 사이로 드러났어요. 침대에 누워 조개 장식품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그 옥빛은 여전히 할머니의 숨결처럼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